대수선 봅시다. 자, 대수선은 크게 고친다 이 뜻이에요. 건축물의 기둥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정설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1번부터 8번까지 8가지가 있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 봅시다. 자, 대수선은 크게 고친다 이 뜻이. 어떻게? 특정 부위를 정설, 늘려서 자, 특정 부위를 해체, 없애서 자, 특정 부위를 수선, 고쳐서 또 특정 부위를 변경, 변화를 주어서 크게 고치는 행위를 대수선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건축물에 있어서 대수선은 수십 가지 이상이 됩니다. 크게 고치는 행위는. 자, 그 중에 책에 있는 8가지 있죠. 8가지만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하겠다 이 뜻이에요. 예, 이 8가지만 허가 받습니다. 대수선 행위 중에 대수선 행위는 뭐 상당히 많습니다. 수십 가지 이상 되는데 그 중에 책에 있는 8가지만 허가 받도록 규제합니다. 그 왜 이 8가지만 허가받도록 규제하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1번, 자, 2번, 3번, 4번. 자, 1번은 내력벽이라고 시작하죠. 2번은 기둥 시작하죠. 3번은 보, 4번은 지붕털로 시작하죠. 자, 이런 부분은 손을 대면은 건축물 구조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허가받도록 규제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라고 되어 있죠. 자, 이 8번 같은 경우에는 화재 안전 때문에 대수선으로 허가받도록 규제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5번에 방화벽으로 시작하죠. 6번에 주계단으로 시작하고, 자, 이 5번, 6번은 화재 시 피난 시설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마라 뜻으로. 그 다음에 7번에 자, 다가구 주택의 가원의 경계벽, 다세주택의 세안의 경계벽은 분쟁 예방 때문에 대수선으로 허가받도록 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1, 2, 3, 4, 8번 이 안전과 관계된 부분은 자, 정설 해체로 대수선되는 범위와 수선 변경으로 대수선되는 범위, 이 범위를 이 5가지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은 자, 정설 해체로 대수선되는 범위와 수선 변경으로 대수선되는 범위를 자,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만 대면 대수선이다 이 뜻입니다. 자, 이것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부터. 자, 1번부터 봅시다. 내력벽이라고 되어 있죠. 내력벽을 정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래 옵니다. 내력벽 10제곱미터를 정설하였다. 대수선이다 하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다시 보세요. 내력벽을 정설 해체하거나로 끝났죠. 예. 얼마를 정설 해체해야 됩니까? 그런 말 없죠. 그 말은 내력벽은 단 1제곱미터라도 정설 해체하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힘을 받는 벽이니까. 그래서
내력벽의 정설 해체는 조금이라도 하면 대수는 되어버립니다. 덜륨한 수선 변경 행위는 얼마나 해라? 30점 이상 해야 대수는 돼요. 자, 정설 해체와 수선 변경 범위를 구분하고 있어요. 이번에 보세요. 기둥이라고 되어 있죠. 자, 기둥 한 개를 해체하였다. 대수선이다, 아니다? 대수선이죠. 역시 기둥도 한 개라도 정설 해체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대수선이에요. 수선 변경은 몇 개 이상? 3개 이상. 3번도 마찬가지죠. 보도 정설 해체 하나로 끝났죠. 한 개의 볼에도 정설 해체하면 대수선. 자, 수선 변경은 3개 이상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붕풀도 마찬가지죠. 정설 해체하거나, 즉, 지붕풀 한 개라도 정설 해체하면 대수선. 자, 수선 변경은 3개 이상을 해야 됩니다. 자, 8번에 보시면은,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죠. 마감재를 조금이라도 정설 해체하면 대수선. 덜륨한 수선 변경은 30점 이상 해야 돼요. 자, 그 말은 이 뜻이에요. 자,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 건물의 외벽에는 마감재를 이렇게 시공해 놨어요. 이 마감재는 불연 기능과 단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건물주가 이 외벽을 손을 보면서 마감재가 이만큼 떨어져 나갔어요. 조금이라도 정설 해체했다든지, 100년 30년 수선 변경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화재가 났을 때 일로 불이 타고 돌아버립니다. 이런 불이 의외로 많이 일어나요. 우리 주위에. 자, 그래서 이 마감재도 조금이라도 정설 해체하면 대수선. 자, 수선 변경 100년 30년 이상해라 이 뜻이에요. 자, 5번에 보시면 방화벽이라고 되어 있죠. 방화벽. 화재를 막는 벽이다 이 뜻이에요. 방화구역을 한 바닥이나 벽. 자, 이런 방화벽 같은 경우에 여기서 화재가 나더라도 이 벽이 방화벽이면 옆방은 불이 안 나요. 불을 막아주니까. 자, 이런 방화벽에 정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손만 대면 대수선이다. 왜? 이 방화벽을 손을 댔을 때 정설하든 해체하든 수선 변경하든 방화벽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아예 이런 부분은 손대지 마라 이 뜻이에요. 손대면 대수는 된다. 그럼 시험에 이래 놓는단 말이에요. 자, 방화벽 10제곱미터를 수선하였다. 대수선입니까? 아닙니까? 대수선이죠. 여기는 손만 대면 대수선이에요. 5번, 6번, 7번. 자,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정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은 대수선이 됩니다. 손만 대면 대수선 이것도. 자, 4층 이하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계단이 있죠. 이걸 뭐라 부르느냐? 주계단이라고 한다. 주계단. 5층 이상의 건물에서는 자, 여기 있는 이 계단을 피난계단이래요. 피난계단. 자, 11층 이상이 되는 건물에 있는 자, 이 계단은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에 따라 계단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그 이유는 자, 여기 4층짜리 건물에 여기 3층에 화재가 났어요. 여기가 화재가 났다. 그럼 뭐 4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대피해야 됩니까? 네? 옥상에 가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왜? 불이 밑으로 갑니까? 위로 올라옵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옥상에 가면은 질식사 합니다. 질식사. 자, 그러면은 제일 안전한 방법은 계단을 타고 1층에 내려와서 빠져나가면 되죠. 그러면은 이 계단이 불이 나더라도 이 계단은 좀 더 오랫동안 불에 안 타야 돼요. 계단은. 자, 그래서 4층 이하짜리 계단은 불연제로 마감시켜 놨어요.
그래서 불이 나더라도 이 계단은 조금 시간을 끌어줍니다. 위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은 5층 이상이 되면 더 오랫동안 계단이 견뎌야 되죠. 이 계단을 뭐라 부른다? 피난 계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계단식을 대화 구조로 시작합니다. 이 계단식 전체에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갑종 방화문을 설치해야 됩니다. 갑종 방화문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2층에서 이 계단실과 2층 내부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갑종은 문 전체가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에 좀 견딜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계단실은 불연제로 마감해놨어요. 이런 구조로 된 계단일 때는 이걸 피난 계단이라고, 불에 나더라도 이 계단실이 좀 더 오래 버팁니다. 위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자, 11층은 더 오래 견뎌야 되죠. 그러면 이 피난 계단 구조에다가 계단실에 스프링쿨러나 자, 배연 설비 같은 것이 추가로 들어가요. 자, 이런 계단을 뭐라 부른다? 특별 피난 계단이 해서 좀 더 오래 불에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거든 상가 살 거잖아요. 상가 안 살 겁니까? 상가 사야 임대료가 고정적으로 들어와서 말년이 편해집니다. 예. 예? 와, 제가 전체 볼 때는 이게 중개 시장이 요즘 안 좋죠. 중개업이 언제까지 안 좋을 것 같은데. 예? 이 정권이 끝나야 된다. 이 정권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총선 때 결정이 나요. 아시겠습니까? 내년 총선에서 국회 의석수가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비슷하게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여당도 함부로 못하고 야당도 함부로 못해요. 그래 서로 견제를 하죠. 그러면 어떤 법을 만듭니까? 국민한테 이로운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예. 한쪽에 몰아주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저 멋대로 권력을 쥐고 휘둘죠.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국민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비슷하게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한테 편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 만약 비슷하게 뽑았다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많이 올 거예요. 오면은 중개업 시장이 활성화되겠지. 금리는 전쟁이 끝나면 내려갑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 있죠. 미국에서 금리를 고금리를 계속하니까 우리가 내리지 못하잖아요. 그럼 미국에 왜 금리를 저렇게 올립니까? 저거들 전쟁,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한 전쟁 비용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한데 미국도 금리를 장기간 못 올립니다. 잘못하면 역풍 맞아요, 미국도. 예.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지금 역풍이 보이죠. 떨썩떨썩하기 시작합니다. 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뭐 이래 하니까 미국도 이걸 금리를 오랫동안 끌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뭐 금리도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돈 많이 벌거든 상가 살 거예요. 상가 사보면 제가 이거 설명하는 거 이거 압니다. 왜? 1년에 2번 소방연금 받아야 돼요. 상가 건물 가진 사람 소방연금 받습니다. 그러면 계단실에 이런 계단실에다가 전부 다 이 기준으로 맞춰놔야 돼요. 안 맞춰놓으면 과태료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불나면 큰 피해가 나요. 그래서 이 계단은 손을 대지 말란 뜻이에요. 손을 대면은 이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인명피해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계단은 손 대지 말란 뜻으로 정설을 하든 해체를 하든 수선하든 병리하든 다 뭐가 된다? 대수선 되어버려요.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 7번 보시면 다가구 주택에 밑줄 치시고 가구 안의 경계벽 또는 다세대 주택에 밑줄 치시고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을
정서를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분쟁 예방 때문이에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에 A세대와 B세대가 하는 뭐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 벽이 AB세대 간의 경계벽입니다. 그래서 A세대, B세대 경계를 구분하는 벽이면서도 AB세대가 같이 서는 벽이에요. 그러니까 A세대에서 정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은 피해는 B세대에서 보겠죠. 그래서 둘 사이에 분쟁이 생긴다 이 뜻이에요. 이런 벽은 이렇게 벽을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중간에 소음재가 들어갑니다. 두껍게 들어가요. 자, 여기에 콘크리트로 닷을 해놨어요. 벽이 굉장히 단단하고, 그래 옆에서 하는 소리 여기 안 들리니까. 자, 여기 세멘트 못을 하나 시공한다 해보세요. 못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럼 드릴로 뚫어가지고 못질하기 때문에 여기 엄청난 소음이 나죠. 그러면 B가 뛰어갑니다. A한테 니 뭐하노 하면은, 자, A가 뭐 미안하다 합니까? 내 집에 내가 못 박는데 네가 와 창간이고,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예. 결국 이런 분쟁들이 많다 보니까 이 벽은 손대지 말라는 뜻으로 정설하든 해체하든 수선 변경하든 뭐가 된다? 대수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은 다세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요즘 이제 이래 안 짓습니다. 하도 이런 분쟁이 많으니까. 이래졌죠. 여기에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여기에 계단이 들어가고 A세대, B세대. 이제는 이래져 버려요. 다세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그러면 A세대나 B세대 서로 벽이 만납니까? 안 만나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좀 상당히 피합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도 경계벽이 있어요. 그럼 이거 손대면 대수선 아니에요. 아파트 연립은 정계축입니다. 자, 대수선보다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어떻게 처벌하느냐? 만일에 이런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의 경계벽을 정설해체 수선 변경해서 자, AB 간에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은 자, B가 관할구청에다 고발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건축관계 공무원이 와서 이거 못 박은 거 있죠? 다 산책합니다. 그래가지고 불법 시공했으니까 자, 500만 원 가태로 나와요. 정도 500만 원 나옵니다. 자, 이 아파트 1주택에 경비벽 손댔죠?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아파트 경비실에서 난리 날 거예요. 그리고 옆집에서 이걸 또 고발을 하면은 이거는 와서 정계축이 되기 때문에 불법 정계축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떨어지느냐 이럴 때는 벌금이 떨어집니다. 벌금. 과태료가 무겁습니까? 벌금이 무겁습니까? 네? 과태료가 무거운 게 아니라 과태료는 가볍고 벌금이 무겁습니다. 과태료는 돈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서. 그 날짜가 언제까지 내렸는데 안 냈다. 그래도 제재가 없습니다. 돈 있을 때 딱 빼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내가 차를 새 차 뽑았다. 차 등록해줘. 이런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 내야 등록시켜줍니다. 자, 내가 아파트 새로 분양받았다. 등기하죠. 그때 딱 과태료 내랍니다. 해외 여행 가죠. 유럽 같은 데 여행 가면 어디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딱 여행 가는 순간 딱 붙습니다. 결제하고 가라고. 그럴 때 과태료 걸어가는데 벌금은 안 내죠. 교도소 가야 됩니다. 교도소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벌금액만큼 노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 1, 2주택은 경계벽 손대면 정계축으로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분쟁 예방 때문에 이건 손대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아파트 그 바닥에 층간소음 문제 서슬 또 많이 노는데 층간소음을 확실히 잡지 않으면 준공 허가 내준다 안 해준다? 준공 필증 안 내줍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층간소음을 잡을 수 없느냐? 당연히 잡을 수 있죠. 잡을 수 있는데 층간소음에 대해서 그 기준을 안 지키니까 이 발생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옆 페이지 가시면 도로가 있죠. 도로. 자, 원칙에 봅시다. 원칙. 자,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닌 건축법상 도로는 줄칩니다. 보행 및 자동차 통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까지 줄치고 갈로 띄어넣으세요. 자, 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말한다. 그렇게 줄치고 1번에 국토의 계획 및 유행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에 관한, 자, 줄치는 곳은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줄치고 2번 건축허가 신고 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이 다음 줄치입니다. 그 위치를 공고하는 도로 줄치시면 되고 2번 예외 대통령이 정하는 구조 너비의 도로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하는데 동그라미 1번에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을 인하여 줄칩니다. 그 다음에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공간 구간의 너비가 3m 이상 갈로 띄어놓으시고 도로 그렇게 줄치면 되고 2번에 막다른 도로 줄치면 돼요. 막다른 도로도 도로가 되는데 막다른 도로는 그 기준 밑에 표로 되어 있죠. 10m 미만일 때는 2m 도로 너비가 이상돼야 되고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 3m 35m 이상일 때는 자 6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자, 건축법상 도로는 주된 역할이 대지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상 도로는 첫 마디가 보행부터 시작하죠. 사람이 다녀야 돼요. 보행,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자 도로나 설치 예정인 도로까지 건축구상 도로로 옵니다. 그럼 이런 도로나 예정 도로가 건축구상 도로가 되려면은 국토계획 및 유행에 관한 법령, 자 그다음 도로법 같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든지 또 시도지사, 시장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를 하면은 도로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요. 보행, 사람이 다닌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보행 안 되는 것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보행이 안 되는 도로 있죠? 어떤 도로? 대표적 고속도로. 사람 다닙니까? 못 다닙니다, 여기는. 얘는 건축법상 도로도 아니다? 아닙니다. 고속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에요. 사람이 못 다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 다녀야 돼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예외로 자, 차량 통행이 곤란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너비가 3m 이상이면은 예외로 도로로서 인정을 해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왜? 사람 다닐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너비가 4m 이상이 원칙인데 예외로 막다른 도로가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는 한쪽이 막힌 도로죠. 자,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일 때는 너비가 2m 이상이 되면은
이것도 도로가 됩니다.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 너비가 3m 이상이 되면 도로가 되고 35m 이상이면은 자, 너비가 6m 이상이 되면은 도로로서 인정이 됩니다. 자, 이런 도로 또 예정인 도로도 건축상 도로로 봅니다. 그럼 이런 도로를 왜 배우느냐? 자, 전문 용어로 접도 의무 때문에 배워요. 자,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옆에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됩니다. 접해요. 이래야 건축가 받아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하면서 어느 대지가 매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대지가 매물로 나왔을 때 가서 현장 가봐야 되죠. 1번으로 봐야 할 것이 이 접도를 봐야 돼요. 그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때 이 도로, 어떤 도로? 앞에 있는 도로예요. 원칙이나 예외. 보행은 반드시 돼야 되죠. 가보니까 보행이 안 되더라. 고속도로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못 짓는다 이 뜻이에요. 예. 자동차 통행 가능해야 되는데 자, 곤란하더라. 그럼 너비가 3m 이상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너비 3m 이상이 원칙이지만 막다른 도로다. 여기에 막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도로 길이에 따른 너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자, 그게 기본 장비가 있어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줄자. 꼭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대지를 보러 갈 때는. 줄자 얼마짜리 가져갈까요? 몇 메다짜리? 100m짜리를 가져거든요. 100m짜리 들고 다녀야 됩니다. 왜? 이런 도로 길이가 30m, 40m 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줄자로 재봐야 되죠. 쭉 재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봐야죠. 차 더럽게 항상 넣어놓고 다녀야 돼요. 그래 이거 몇십 메다 놔도 줄자로 재보고. 일리 중개업 하는 사람이 이걸 다 재봐야 돼요. 이런 기준 적합한지 확인을 하고 땅 주인을 만나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장비를 갖춰서 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야 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이 됐을 때 이 땅이 건축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이 서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런 도로, 이런 막다른 도로, 예외도로 같은데 2m 이상 접해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도로가 예정도로라 하더라도 허가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토지는 도로에 접했습니까? 접하지 않았습니까? 안 접했죠? 이건 맹지입니다. 이건 가치 있어요? 없습니다. 건축 못하기 때문에 가치 없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 면적에 관한 정리. 자, 대지 면적 봅시다. 대지 면적. 자, 대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대지라는데 대지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대지 면적은 줄칩니다.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평 투영 면적. 자, 대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면적 어떻게 산정할까요? 수평 투영 면적이라는 것은 반듯한 이 면만 대지 면적으로 산정한다는 겁니다. 울퉁불퉁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지 면적 산정이 돼요. 제외하죠. 자, 우리가 이런 경사지가 여기가 대지예요. 이거 어떻게 산정할 거냐? 자, 반듯한 이 면만 대지 면적으로 산정하죠. 경사면 이런 부분은 대지면 산정이 어떻습니까? 제외하는 것을 수평 투영 면적이라. 이렇게 산정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책에 보시면은
밑에 박스는 지금 보실 거 없고, 이번에 건축 면적이라고 되어 있죠. 건축 면적은 줄칩니다. 건축물의 외벽, 깔로 떼놓으시고, 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진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그래서, 자, 건축 면적은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 자, 외벽의 모선선 중심선으로 둘러싸져 있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반듯한 이 면을 건축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벽 일부가 건축 면적에 들어가죠. 이렇게 산정해라 이 뜻이. 물론 건축물이 다 저렇게 생긴 게 아니고 뭐 한옥 같은 경우 처마가 많이 튀어나오죠. 자, 그런 거는 산정하는 방법이 밑에 박스에 쭉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왜? 여러분은 건축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보실 거 없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214쪽에 가시면 바닥 면적 봅시다. 바닥 면적은 줄칩니다. 건축물의 각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진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그래서 바닥 면적. 자, 각층 또 같은 층에도 써도 여러 개로 구획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진 수평투영 면적으로 구하는 것이 바닥 면적이다. 그래서 그림 나타내면은 이래요. 자, 여기가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벽이 이렇게 있고 1층에는 또 중간에 벽이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어떤 건물이 다 하나 있는데 바닥 면적은 첫째 층별로 놓습니다. 층별로. 자, 그리고 같은 층이라도 이렇게 구역이 되면 구역별로 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건축 면적은 어떤 건물이 다 하나지만은 바닥 면적은 각 층별로 같은 층에도 여러 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200 중심선, 200 중심선 이렇게 해서 하나, 200 중심선, 200 중심선에서 하나. 자, 여기는 구역이 없으니까 이 외벽 중심선에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놓습니다. 이 바닥 면적은 층별로 또 같은 층에도 여러 개 존재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구체적으로 바닥 면적 산정하는 방법도 여러분 교재의 박스는 12가지 소개되어 있죠. 그것도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보세요. 자, 이제 옆 페이지 가시면 연면적 봅시다. 연면적. 자, 연면적은 자, 줄칩니다.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 합계로 하되 용적률 산정 시에는 다음에 해당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1, 2, 3, 4 갈로 묶어 보는데 지하층 면적, 2번에 지상층의 주차용 갈로 떼놓으시고 얼어서는 면적, 3번에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면적, 4번 건축물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 면적, 이런 부분은 제외하라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연면적이다라는 것은 쌓은 면적, 쌓을 연자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을 우리가 연면적이다 이렇게 하고, 이때 각 층에는 지하층이나 주차장 층의 있는 바닥 면적은 포함해야 돼요. 자, 그리고 바닥 면적에서는 뭐 근본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여러 개 있는데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자, 피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에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락 같은 경우에
뭐 청구가 1.5m 이하짜리나 1.8m 이하짜리 다락 같은 것은 반환경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용적률 공식이 대지 면적의 분의 연면적입니다. 곱하기 100인데 이때 연면적에는 4가지 추가로 넣지 마라. 지하층 넣으면 안 되고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 넣어서도 안 되고 피난 안전구역 대피공간 부분으로 쓰는 부분은 넣지 마라 이 뜻이에요. 지금 방금 읽은 것을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시험에 놓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대지가 200제곱미터짜리 대지예요. 지하 1층 있고 지하 2층 있고 이는 주차장으로 씁니다. 자, 그 다음 사무실로 쓰고 주택으로 씁니다. 3개 층은 각 층 바닥 면적이 100씩이요. 자, 그러면은 이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냐? 연면적 얼마예요? 자, 그냥 연면적을 물었을 때는 지하층이나 주차장 다 포함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700이다. 자,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4가지 빼랬죠. 용적 산정할 때 연면적 빼야 돼요. 지하층 넣으면 안 되죠? 주차장 넣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4개니까 얼마? 400. 이 건물의 용적률은 얼마예요? 저 공식 그대로 대입하면 되잖아. 200제곱미터가 대지 면적이죠. 용적 산정 연면적 400이죠. 곱하기 100 하니까 몇 프로? 200%.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알아야 여기서 노는 문제나 이런 것을 조금 응용시킨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여러분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제3장에 건축 허가 등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용어에 관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안 보고 1월 달부터 봅니다. 쭉 넘어가세요. 자, 쭉 넘어갑니다. 이제 주택법으로 갑시다. 주택법 용어를 한번 배워봅시다. 제6편의 주택법. 주택법은 시험에 7문제가 나옵니다. 7문제. 자, 7문제가 출제가 되고, 자, 여기서는, 자, 교재 226제 보시면 용어정의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주택 개념부터 봅시다. 주택. 자, 거기에 밑줄 칩니다. 세대분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주택이라는 개념은 건축법에서 주택 개념과 주택법에서 주택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건축법에서는 주거로 사용하는 시설, 즉 건축물만 주택으로 봅니다. 자, 주택법에서는 주택이라는 것은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봐요. 그래서 공간을 보기 때문에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공간 속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택법에서 주택 개념은 자,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즉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다 주택 개념으로 봅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만 보죠.
여기는 뭐까지 본다? 부속 토지까지 주택 개념을 봅니다. 자, 그런 점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그 밑에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자, 단독주택은 종류가, 주택법상 단독주택은 종류가 3개예요. 자, 줄칩니다. 단독주택 줄치고, 다중주택 줄치고. 뭐, 갈로 안에 보면 다중주택 기준이 있는데, 지금은 이 뭐 3층 이하다,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다, 이것보다는 다중주택이 단독주택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다중주택은, 자, 우리 옛날에 하숙집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하숙집을 다중주택이라는 거예요. 자, 갈로 띄워놓으시고, 다가구주택 그게 줄치고, 자, 그래서 주택법상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에요. 그럼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사는 주택이죠. 자, 여러 가구가 사는 주택인데 1인 소유입니다. 1인 소유. 여러 가구가 사는 주택인데 몇 사람이 소유한다? 1인 소유하는 주택을 뭐라 부른다? 다가구주택이에요. 다가구주택. 자, 그 다음 공동주택. 자, 그게 종류 3가지. 아파트, 연립, 다세주택 줄친대요. 자, 공동주택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주택 이 3가지를 주택법상 공동주택이라 하는데,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거,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사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것, 뭐 바람작계 660제곱미터 초과돼야 되고, 다세주택은 주택으로 사는 층수가 4개층 이하, 바닥작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짜리인데 이런 기준은 지금 몰라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파트는 흔히 쉽게 여러분 인식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있죠? 그게 아파트예요. 그러면은 연립주택은 연립이란 말을 잘 안 쓰고 무슨 맨션이란 말 많이 써놨죠. 4층짜리 이런 맨션이란 말을 많이 써놨어요. 그리고 다세주택은 그렇죠. 빌라라는 형태로 많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다세대라고 해요. 자, 이런 3가지를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국민주택 봅시다. 줄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 자, 1번에 줄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자, 한국토지주택공사란 말에 밑줄 치시고, 자, 밑에 줄에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 그렇게 줄치세요. 자, 2번에 자, 줄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그렇게 줄치고, 자, 그 밑에 국민주택 규모라고 되어 있죠. 자, 주거의 용도로 쓰는 면적, 즉 주거 전용 면적이 줄칩니다.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그렇게 줄치고, 관로 안에 수도권 정비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가 아닌 다음 줄칩니다. 업 또는 면지역은 1호 1세대당 주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자, 그렇게 줄치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국민주택이다라는 것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택 개념, 무주택 세대주택 맞습니다. 자, 국민주택이 되려면은 국민주택 전체 규모에 해당됩니다. 주택 면적이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가 아닌 업이나 면지역에서는 얼마 이하? 10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이 국민주택 규모라 합니다. 여기 해당되면서 자, 첫 번째나 두 번째에 해당되면은 국민주택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이 되면은 국민주택이 되고, 두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이죠, 재정. 또 주택, 도시기금, 여기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이 되는 주택일 때도 국민주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면서 1번이나 2번에 해당돼야 국민주택이 됩니다. 시험에 이래 놓아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주택공사, 지방공사 건설한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거 언급 안 했죠? 그럼 틀릴 겁니다. 둘 다 언급이 있어야 뭐가 된다? 국민주택이 돼요.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호 원칙적으로 조정 면적이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이하짜리예요. 85 같으면은 전용 면적 25.7평짜리. 자, 전용 면적 25.7평을 우리가 분양받을 때 보통 요즘은 34평 내지 35평쯤 돼야 요 딱 받을 수가 있어요. 34평, 35평까지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 구성원수가 몇 명쯤 됩니까? 저는 한 3인 정도가 많은 것 같아요. 3, 4인 정도 돼요. 3, 4인 치고는 이 규모가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거는 언제 만들었냐?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우리 고도 성장 시기에 자, 근로자들이 무주택 세주가 많으니까 여기 집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6인 가족이 최소한 이 정도 규모가 되어야 산다고 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자식들. 자, 그래서 요즘은 한 3, 4인 가족 기준이니까 좀 규모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 만들어진 규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면서 1번이나 2번에 해당돼야 무슨 주택이 된다? 국민주택이 돼요. 자, 그럼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은 전부 다 무슨 주택이다? 민영주택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공공택지부터 또 잠시 쉬었다 합시다.